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사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박강산이라고 하고요. 중앙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교 졸업하신 석사님들, 박사님들 모시고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전희주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 졸업한 전희주라고 합니다. 현재는 방송 구성작가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전희주 작가님 소개하려면은 다른 이야기 더 많이 해야 돼요. 최근에 좋은 일도 많았고, 이제 그런 일들은 저희가 나중에 논문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일단 방송 구성 작가라고 하셨는데, 이 방송 구성 작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네, 방송 구성 작가는 영상물 한 편의 스토리라인 혹은 얼개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흔히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면 드라마 작가가 떠오르실 텐데 다큐멘터리나 시사, 교양,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까지도 하나의 주제 안에서 흐름과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전반적인 섭외라든지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이 방송작가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한 건 처음에 진입하는 방법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방송작가는 사실 버티는 게 어렵지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직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들어올 땐 마음대로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요. 일단 시작하는 과정 자체는 방송 아카데미가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송국으로 연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사교양연구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접속하면은 이제 막내 작가분들을 많이 구인을 하고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 경력이 아예 없는 분들도 쉽게 방송작가의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 작가라고 하면은 요즘에 보면은 유튜브 채널도 되게 다양하고 우리가 보는 이게 종일 공중파 방송도 있지만, 근데 그런 방송 쪽으로도 이제 가는 분들이 많아졌나요? 요즘은 TV 방송뿐만 아니고 유튜브 시장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이제 빠지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현업 작가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방송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송의 문법을 조금 배운 후에 유튜브로 넘어가시는 게 조금 정석적인 루트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혜주 작가님께서는 이 문해창작학과 이제 학부, 석사 졸업을 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지금 하시는 업무에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문예창작학과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학과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문학은 예술의 영역인데 문예창작학과에서 배우는 거 결국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근데 스토리텔링의 기본은 결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곳이 저는 문예창작학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방송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출연하는 거고, 결국 인간이 사는 이야기 한다는 점에 있어서 문예창작학과에서 제가 학사, 석사, 도합 6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때 배운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한 학문적인 경험이 인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 스토리를 구축하는 게 인물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문예창작과에서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방송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 이를테면 학부생이라고 쳤을 때 좀 해당 분야로 진출하려면 지금부터 뭘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내가 어디 가서도 엉덩이 딱 붙이고 좀 버틸 수 있다는 마음가짐 일단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편하고요. 네. 그리고 2학년 정도 되셨다고 하면은 일단 학과에서도 굉장히 배워가는 과정일 텐데, 문예창작과에서도 사실 배우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문예창작과에 굉장히 다양한 수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도 배우고 소설 배우고 드라마, 비평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르의 수업을 배워요. 근데 수업 들을 때 레포트 하나만 쓰려고 해도 사실 자료조사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자료조사 능력이라는 게 방송 작가에게는 좀 밑거름 같은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적확하게 수집해서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준비를 조금 해 나가시면 방송 작가로 진출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방송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또 그런 트렌드가 변하는 상황 속에서 좀 창작자로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제작 기간에 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찍어도 한 2, 3주 뒤에 방송이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핫한 거, 지금 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찍어도 이게 2, 3주 뒤에는 이미 유행이 지나가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서 촬영을 뭐 기획한다거나 구상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소설 창작자로서도 변화하는 트렌드 캐치해야 하는 건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작자로서 제가 일하는 이 세계에서 뭐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두세 배로 조금 더 유심하게 살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일할 때도 잘 봐둬야, 이 세계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둬야 제가 제 것을 창작할 때 잘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에 좀 발맞춰서 달려가는 일,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해창작이라는 요 전공이 좀 대단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 전공 중에서도요. 그래서 이 분야로 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되게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해요. 졸업을 했을 때.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게 특히 작가 쪽으로 아니면 풀어보고 싶다, 방송 쪽으로 풀어보고 싶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솔직하게 조언을 하자면, 한번 하고 싶으면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은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힘들지 않은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방송 작가, 이 방송계의 일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육체적, 신체적 노동을 겸하는 일인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문예창작학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노력해서 밤새서 내 작품 한 편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 그거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내 작품을 봐주고 또 좋다고 해줬을 때 그런 보람, 그런 감정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방송도 사실 똑같아요. 방송 한 편 제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물론 보는 것은 금방이지만 제작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편을 완성시켜서 송출이 됐을 때 주변에서 와, 이번에 만든 방송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앞에서 힘들었던 거 다 솔직히 잊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예창작가 친구들은 그 고통에서 오는 성취를 좀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한 번쯤 발 담아봐도 좋은 직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업에 계신 지가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저는 지금 6년 차 작가입니다. 6년 차면은 그 방송 쪽에서 6년 차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은 좀 초보 작가에 해당하나요? 방송 작가는 가장 막내 작가가 있고요. 네. 중간에 서브 작가가 있고, 그리고 메인 작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6년 차 정도면 서브 작가인데, 서브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안을 작성할 줄 알아야 해요. 네. 막내 작가 때는 구성안을 작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내 작가의 업무는 뭐 주로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자료조사 한다든지 이런 업무인데, 이제 서브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조사 된 거 바탕으로 해서 방송 한 편에 구성안 작성할 수 있으면 서브 작가라고 할 수 있고, 메인 작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도맡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구성이라고 하면 기획의 영역일까요? 작가들도 다 같이 PD들과 기획을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을 만들어 보자라고 기획을 하면은, 이 기획을 중심에 두고 이제 어떤 요소들을 끌어와서 방송 한 편을 구성할지를 정해야 해요. 네네. 그래서 기획과 구성은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방송 작가들은 이제 기획이 다 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좋을지, 어떤 다른 요소들을 갖고 와서 이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밑재료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조합하면 좋을지, 또 하나를 얼마나, 요리를 치자면 얼마나 끓일지, 뭐 조릴지, 뭐 그런 걸 좀 고민하고 구성을 하는 단계다. 그럼 이제 6년차 현업 방송 작가로서 앞으로의 목표, 또 도전하고 싶은 뭐 계획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방송 작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뭐 다큐멘터리, 그리고 시사, 교양, 예능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해봤는데요. 질문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방송 작가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저 작가와 다시 일하고 싶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부르고 싶은 작가가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법한 포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석사님들, 박사님들이 어떤 연구에 좀 천착하고 계신지, 어떤 주제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전희주 작가님, 전희주 석사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석사님의 석사학위 논문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석사 논문의 제목은 디아스포라 문학 창작 방법론 연구, 첨부 작품인 홀리데이 인 한강을 중심으로인데요. 이 홀리데이 인 한강이라는 전희주 작가님의 장편 소설에 대한 창작 방법론이죠. 그 창작 방법론을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분석을 해본 그런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이 장편 소설을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잘 요약을 했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의 희재가 도하라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간 순서로 보자면 이 화자인 희재가 자신의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 한강의 감시역을 맡았던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장하고 이제 삼촌을 능숙하게 속이면서 우정으로 한강을 대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성장 스토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습니까? 네, 너무 잘 이해하셨고요. 네, 창작자보다 더 요약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이 소설에서 흥미롭게 봤던 것들은 결국 논문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본인 소설에 대한 논문인데 결국 참고했던 레퍼런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들에 대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이 논문을 쭉 읽다 보면은 크게 네 갈래로 나누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원치 않은 결혼을 한 케이스, 하나는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한 케이스, 하나는 가사노동 중심의 결혼, 네 번째는 출산과 생식의 도구로서의 결혼. 이렇게 총 네 가지 앞선 소설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논문이 시작이 됐는데 이 네 가지 참고 자료를 참고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디아스포라 문학은 사실 주인공의 현재의 위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소설의 분위기나 양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 문학 중에서도 주인공이 노동을 위해서 이주한 경우, 아니면 결혼을 위해서 이주한 경우, 아니면 자발적인 이주냐, 혹은 분단 때문에 자의가 아닌 이유로 이주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야기의 양상이 굉장히 바뀌어요. 그래서 논문의 원본 텍스트인 저의 창작 소설은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이주 여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을 다룬 창작 방법론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인물이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했기 때문에 참고 소설의 경우에도 국제 결혼을 위해 이주한 이주 여성들이 화자인 그런 소설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한 논문에서 중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건 이 타자성과 보편성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타자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주 여성 서사에서 우리가 흔히 강조가 되곤 하는 이 피해자 서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기법을 활용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대체로 디아스포라 문학 중에서도 이주 여성들 다룬 그런 소설들, 저희가 참고 소설로 가지고 온 소설만 보더라도
되게 이주 여성들이 결혼의 피해자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나쁘거나 틀린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이런 피해자 서사, 이런 피해자로 그려지는 여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답습이 된다면 독자들은 좀 흥미를 잃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는 이주 여성 주인공 옆에 윤희재라는 한국인 여성 화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는 인종이라는 정체성이 다를 뿐이고 굉장히 두 사람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 이렇게 유사한 상황에 놓인 두 여성 인물을 세워서 그 인물들로 하여금 서로를 대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윤희재가 베트남인인 한강보다 뭔가 우월하다거나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자존감이나 자아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능숙하고 능동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학습한 이주 여성이 스스로 피해자의 구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두 인물을 세우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기존의 이주 여성 서사에서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장편 소설과 논문에서 잘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류 사회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이주 여성들이 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 문학적인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조금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희생하는 인물로 이주 여성을 그리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걸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주 여성을 악역으로 그리는 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차라리 아주 못되게 이주자가 저런 말도 해? 저런 행동도 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한 인물로 그려보는 게 그간의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기 위한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논문 안에서 인용한 소설 중에 김민정 작가의 안젤라가 있던 자리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한번 참고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논문을 전체를 가로지르는 건 타자성과 보편성에 대한 문해사조 속 비평이기도 하지만 전 그 전에 이 작가적 고민이랄까요? 이 창작을 함에 있어서 작가의 고민이 참 잘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 인물을 너무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 인물을 너무 다층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나만의 시선이 너무 들어가 버린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 단계 좀 더 나아간 편견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다층적인 인물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현실에 발붙이지 못한, 현실에 없을 법한 인물을 내가 너무 가공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이 논문 안에 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좀 소설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을 쓰실 때 이 스토리 그 이전에 있는 기획 단계잖아요. 이걸 말하자면 나의 시선, 작가적 시선에 대한 고민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희주 작가님의 전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희주 작가님을 이렇게 모셨던 거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섭외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섭외했던 기준은 뭐냐면 한 10년 뒤에, 15년 뒤에 이 컨텐츠가 발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의 조회수는 좀 낮더라도 나중에 한 15년 뒤에 전희주 작가의 한 20대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이 유튜브에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희주 한번 쳐봤더니 웬 이상한 남자랑 인터뷰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초기 작품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의 어떤 소견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이 재발굴되는 거.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희주 작가님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소설이고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고민점들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이 처음 한강과 제이가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데 그 장면에서 이 대화의 주도권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쓰고 있는 희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어를 쓰고 외국인과 대화하고 있는 한강이란 베트남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주도권이라는 게 이 소설의 텍스트에서도 드러난다는 게 굉장히 이건 기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의 입장에서 인물을 창조할 때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지니고 있는가가 단순히 그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표현 그대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지점을 포착하기 위한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강이란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죠. 이 한강이란 인물도 그 안에는 분명히 보편성과 타자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보편성과 타자성이라는 것은 작가적 시선에서 비추어 보자면은 내가 이 인물을 한 단계는 표면적으로 본다. 그 다음은 잘라서 입체적으로 본다. 그리고 그 입체적으로 보는 시선을 독자가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저는 그 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고 한다면은 한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이 없는 결혼이라는 점. 그래서 일반적인 국제 결혼의 서사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 타자성은 호텔 프런트에서 청소 노동자로 스스로 말하자면 이 경제적 지위랄까요? 사회적 지위가 내려온단 말이죠. 호모사케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한강이 마지막에 본인의 이주지를 스스로 결정한다거나 호텔 프런트에서 청소 노동자로 내려오는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이를 통해서 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변주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작가한테 한번 듣고 싶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한강의 새로운 이주지 선택이라는 변주는 곧 자아 찾기하고 맞닿아 있어요. 네. 한강은 이제 누구의 강요 혹은 제안에 의해서 자신의 위치를 선택하지 않죠. 그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위치를 선택해서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건 희재의 여행기를 통해서도 독자들이 엿볼 수 있는데요. 희재는 한강을 잡아오라는 삼촌의 강요에 의해서 베트남으로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한강이 보고 싶다는 자의에 의해서 프랑스로 떠나는 사람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한강을 찾지 못해서 내내 며칠간을 헤맵니다. 근데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희재가 이렇게 프랑스에서 며칠간 헤매면서 찾는 게 사실은 한강이 아니고 이 희재라는 인물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떠남으로 인한 자의적 선택이 나의 자아를 찾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강도 이렇게 뭐 한국, 그리고 베트남, 프랑스 이런 여러 국가들을 헤매면서 이주지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 되었을 거고, 스스로 프랑스라는 이주지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아마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희재 입장에서도 한강을 찾는 것,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간, 소설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성 요소를 따지고 보면 인물이 있을 것이고, 이 공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제목부터가 우리가 이제 홀리데이 인 한강이고, 그 제목에도 이제 호텔의 이름이 녹아 있는데요. 이 호텔 홀리데이의 의미와 공간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 호텔이 다층적인 공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한국인 인물인 희재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공간, 혹은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공간, 속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주 여성인 한강과 그 친구들에게는 생존의 공간이자 감시의 공간일 것이고요. 또 손님들에게는 단순하게 휴식의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이라는 공간을 설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창작자로서 생각했을 때 호텔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층적인 공간이에요. 여행객에게는 그저 쉼터이고요. 어떤 직원에게는 꿈을 실현하는 공간인데, 또 어떤 다른 직원에게는 그냥 돈을 버는 돈벌이 수단이 되는 그런 직장이거든요. 이런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호텔이라는 공간을 소설의 어떤 주요 무대로 확 끌어왔을 때 이주 여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돈을 버는 직장이거나 저의 창작 소설 속의 한 챕터의 모습처럼 이주 여성들이 가족으로부터 도망쳐서 숨는 공간이 된다거나,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조금 안락한 휴식의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호텔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적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호텔이라는 공간으로 확장을 해보면 이게 국가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의 비유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쩌우라는 인물은 한강의 도움을 받아서 호텔 안에 몰래 투숙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호텔은 누군가는 꿈을 실현하는 공간, 생존의 공간, 또 감시의 공간, 휴식의 공간, 또 도피의 공간, 이렇게 다층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 속에 활용된 다층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을 이제 처음 설정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관점에서 묻는 거냐면, 소설을 좀 처음 막연하게 써보고 싶은데 이 인물을 누굴 내세울지 좀 정했어. 근데 이 공간은 좀 어렵네. 어떤 배경을 두면 좋을까 하는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전희주 작가가 이 소설의 중점이 되는 공간을 설정할 때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작가들에게 어려운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영감을 어디에서 얻는가? 그렇죠. 당신은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가? 네. 이런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소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공간이 중요한 이유는 인물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호텔이라는 공간을 설정한 이유는 인물에게 직업을 주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희재라는 인물은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직업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 내가 어떤 인물을 설정하고 싶은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인물의 어떤 가치관, 꿈에 따라서 직업이 설정이 될 것이고 네. 그 직업이 결국 공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공간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인물을 만들고, 인물을 만들 때 좀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직업을 설정하라.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읽어왔던 혹은 90년대 소설에서 보았던 국제결혼 서사나 이주여성 서사 혹은 이주자 소설, 한국에서 다뤄지는 다문화 소설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던 그런 소설에서 종종 비극적 결말로 귀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끗 차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희재 작가께서는 분명히 여길 탈피하기 위한 고민들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피해자로만 그리지 않기 위해 했던 창작 전략들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방송 작가로서 포부를 밝혔던 것처럼 지금부터 가장 고민을 해왔던 것은 이거다. 내가 앞으로는 뭔가를 써보겠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작가에게 네. 어디서 영감을 얻냐, 당신은 어떤 소설을 쓸 것이냐, 이런 걸 묻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떤 것을 쓰고 싶은가 생각했을 때 늘 항상 소수자 아니면 혹은 약자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직 어떤 소설을 쓰고 싶은지 저도 조금 확립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세상 전반적인 어떤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되 그 안에 있는 소수자 혹은 약자의 이야기를 다뤘을 때 저 스스로도 조금 더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고, 그걸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도 많은 울림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홀리데이 인 한강에서 다룬 것 같은 이런 이주 여성이 다른 약자로 대변될 수도 있겠죠. 네.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약자들의 이야기를 발굴해서 써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소설과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전희주 작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우리 사회에 있지만 비교적 시선이 덜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전형성과 독창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만들어내면서도 이 주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던 기법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그 어려운 길을 좀 잘 밀어붙이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10년 뒤에 이 영상이 발굴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사실 전희주 작가님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봐라, 내가 보는 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거거든요. 본인의 공으로 다 가져가시는. 그렇죠. 내가 미리 발굴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서 전희주 작가님이 좀 건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소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강을 찾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잖아요. 다만 희재가 한강을 찾아서 그녀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끝이 나는데요. 우리도 뭔가 누군가를 다 이해하고 서로 곁에 두면서 살을 붙이면서 그 사람의 채취를 맡기도 하고, 그렇게 좀 공감해 나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이 호텔이라는 공간 안에서, 혹은 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국제사회라는 공간 안에서요. 그래서 그런 공감의 소설을 쓰고 있는 희주 작가님이라고 적어서 좋았고요. 제가 처음에 아마 좀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저희 희주 작가님께서는 이제 실천문학에 등단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작가로서도 소설가로서도 어찌 보면 첫 발을 이제 크게 내디디신 건데, 좀 작가적 포부, 소설적 포부가 아니라 작가적 포부. 제 포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방송작가 관련된 직무 이야기를 할 때 누구에게 묻더라도 다시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방송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약간 유사한 것 같아요. 제 소설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이 작가의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다, 이 작가의 다음 소설이 빨리 나와서 이 작가의 책이 나오면 꼭 사서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고요.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작을 해야 되고 열심히 써야 합니다.
돼서 조금 지치지 않고 마라톤 하듯이 열심히 쓰는 그런 소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주 작가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첫 책이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사인본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